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깜짝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인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솔직하고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하면 봉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업체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노조원이 탈퇴하자 이 대표는 실제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다가 체포됐던 김선옥 씨가 38년 만에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대학생들을 내란죄로 모는 게 수사 방향이었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 오후 2시가 이미 지났지만 여야간 접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56.6%, 안철수 바른미래당 영입위원장이 14.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경남지사에 도전한 김경수 민주당 예비후보는 46.1%, 김태호 한국당 예비후보는 29.1%를 기록했습니다. JTBC가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회계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보도합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내역이 많았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 아즈락의 난민 캠프인데요. 현재 시리아 난민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국내 방송 중 처음으로 캠프 안에서의 삶을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정보 당국과 외신은 이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행사 참석자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공식 확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40여일 만에 정상회담을 다시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도 김 위원장이 다롄에 와서 시진핑을 만났다고 JTBC 취재진에 확인해줬습니다. 이런 추정이 맞다면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갑작스런 김 위원장의 방중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먼저 베이징을 연결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북한 최고위급 인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 중이라는 얘기가 오늘 계속 나왔고 일부 보도는 이미 다롄을 방문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늘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꽝상 대변인은 김 위원장 방중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현재 제공할 소식은 없다면서 북중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 간 정상적인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막 베이징을 출발했을 때 열린 브리핑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다롄 국제공항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부분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귀빈용 차량이 목격됐고 영빈관 주변의 검문 검색도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쯤 다롄 공항에 고려항공 항공기가 착륙하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로 보이는 항공기도 확인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이륙했습니다. 방중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거나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롄에는 불과 몇 시간밖에 머물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첫 방중 사실을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 알려졌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귀국 전까지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귀국하면 바로 또 이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제공할 소식은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 동정 보도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1호 자국산 항공모함을 참관하기 위해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다시 중국으로 급하게 갔다면 뭔가 시급한 현안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 지도자의 연속 방중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40여일 만의 재방중은 무게감이 또 다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CVID를 영구적 비핵화란 PVID로 확장하고 탄도미사일 등으로 의제를 넓히며 강하게 압박하자 중국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경진 특파원 지금 얘기 중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TV 그리고 중국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 다롄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미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정이 아니라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만났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신경진 특파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질문 한 가지만 더 던지도록 하죠. 북미 간의 비핵화 담판에서 북중이 공조를 취한다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득이 된다 이런 판단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이번에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핵심은 남, 북, 미 3자를 고집하던 북한이 남, 북, 미, 중 4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높이자 중국을 평화선언에서 배제하려던 북한이 노선을 바꾼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미 협상 결렬 시 중국과 공조해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 강화를 원하는 중국은 북한의 변심이 싫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의 조선중앙TV는 방금 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롄에서 만났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정으로 해서 보도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는 확정된 것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롄은 북중 관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특히 다롄의 방추이다오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정상회담 장소로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도시 다롄은 북중 친선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로 꼽힙니다. 다롄 도심에서 9km 정도 떨어진 휴양지 방추이다오 섬은 북중 최고 지도자들의 비밀 정상회담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에도 방중길에 나서며 다롄을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당시 리커창 부총리와 만찬 회동을 가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3년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곳도 방추이다오 섬 내 영빈관입니다. 김일성 전 주석과 덩샤오핑도 회동 장소로 방추이다오를 골랐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지도자가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문한 지역이 다롄이라는 점은 이런 이유로 더 주목을 받습니다.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할 입장이고 중국 역시 자국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전 교감이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사천리로 될 것 같았던 북미 회담이 뭔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하자 청와대도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방금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혹시?
일단 이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와대는 지금 북한의 보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올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전에 청와대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거라는 소식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관리상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먼저 밝힐 수는 없다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도 중국이 공식 발표하기 약 10여 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발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혹시 뭐 10여 분 전이든 언제든 우리 쪽에 중국 쪽에서 아무런 전갈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알 수 없습니까? 그거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청와대 기류를 취재해 보면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반반이다, 상당히 가능성에 무게를 둔 상태에서 면밀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예. 자, 북미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아무튼 이번 김 위원장의 급작스러운 방중,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3월 방중 때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신중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지금 온통 관심이 북미 회담 일정 발표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갑자기 정상회담을 한 데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 터라서 시기와 형식 모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과 좀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일각의 분석처럼 북한이 중국을 배경 삼아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 역시 이른바 차이나 패싱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상회담이라면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성대 기자가 얘기할 수 없다면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회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북한 쪽에서 중국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북미 회담의 장소나 날짜를 아직까지 미루면서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북미 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오늘 방중과 혹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가능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명확하게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방중 때문에 북미 회담 일정을 좀 늦게 발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북미 회담 일정 발표에 조금 신중해졌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황은 진전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다 정해졌으니까 발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 며칠 늦어진 상황인데,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에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는 발표될 걸로 본다. 다만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 아니라 공식 발표 형식을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북미 회담이라는 본 게임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최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결국 북미 회담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청와대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회동을 마친 뒤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다롄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해드린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이제는 최종 확인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40여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급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함께 이 상황을 좀 짚어보고 예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셨다고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혀 관련 없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관련이 돼 있으신 분이어서 거기에 기대서 우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갔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저도 좀 의외라서 아까 사실 그 안 밝혀졌으면 제가 뭔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 중국의 유력한 이제 언론인이 소문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김정은 위원장의 방송이 1시, 2시 정도에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좀 의외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의 갈등 국면에서 SOS로 갔다 이렇게 좀 구도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저는 지난번은 보험적 성격이 컸다고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이미 장소와 그것을 거의 결정했고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다시 지금 이게 간다면 이게 상대가 있는 그 게임인데 지금 북한이 살짝 빠졌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의 장소와 일시와 지금 뭐 PDIG 뭐 미국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거는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부분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이미 북미 간에 저는 상당한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 얘기가 나왔고 날짜 얘기가 나왔고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전체 분위기에 분석하는 거에 뭔가 이 북미 간에 안 되니까 SOS다. 이거는 좀 무리한 추정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예. 만약 근데 그렇게 다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네. 요 며칠 사이여간에 존 볼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다양한 요구 사항을 내놨단 말이죠. 네. 생화학 무기라든가 심지어는 인공위성도 파괴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강경파들이 더 강경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북미 회담이 조금 덜컹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저는 그걸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카페트 위에 지금 트럼프가 위에 앉아 있고 사실 누르고 있는 형국인데 예.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북한이 계속 양보를 하니까 이 지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 문제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계속 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지점에 김정은이 갔는가? 저는 김정은이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기싸움 측면이 저는 없다고는 부정하지 않는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 이 이후에 동북아 전체에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친미 접근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타결이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미국만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냐가 이미 그 외교가 저는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 즉 3자 혹은 4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넣자는 것이었습니까? 빼자는 것이었습니까? 2007년부터 사실상 북한은 꾸준히 이제 중국을 빼자는 것이었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서 절대로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다롄에서의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 간의 정상회담 그림이 바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의 이 보도가 굉장히 좀 긴 시간 할애돼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그림이 거기서 나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몇 시간 전 오늘 오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디오는 잡히질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은 CCTV 화면, 그러니까 중국 CCTV 국영방송의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성대 기자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롄 회동 사실은 중국 정부가 우리 쪽에 미리 알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다롄에 들어가서 오늘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중국 정부가 통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1박 2일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오후 1시 혹은 12시쯤에 그랬었죠. 다롄의 공항에 도착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확인해 주는 것은 어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서 오늘 회담하고 오늘 저희들이 그 일본 TV NHK 방송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시 반경에는 뜬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 공항에서. 네. 그렇다면 훨씬 더 급작스럽다기보다도 매우 네. 계획이 잘 돼 있는 예. 그런 회담이 그런 것 아니었나 같은데요. 싶네요. 네네. 일단 보기에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와대에서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예, 저희가 봐서 청와대 연결을 조금 이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성대 기자를 좀 스탠바이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를 좀 마저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청와대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뭐 외교 관련상 이걸 미리 발표할 수는 없었지만 네. 다 알고 있고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도 아마 체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3자 사전은 이미 2007년에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고요.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4자를 얘기를 했고 북한이 3자를 얘기했고요. 예. 이번에는 그 3자에 혹시 우리가 빠질까 봐 우리 남북미 중이라고 이제 적시를 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식의 중국 배제로는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북한도.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균형을 하자는 것이니까 예. 그 레버리지를 사실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 알려진 것처럼 중국이 패싱을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뭔가 세력 변동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이 자기 이익에서 이게 한 집의 축을 만드는 과정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CCTV에서 방영됐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 바깥에서 만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예. 다롄항 같은데요. 예, 다롄항에 두 사람이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식 회담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정식 회담 장면은 나갔는데 아마도 그 전이나 그 후의 장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급작스러운 방문은 아닌 것 같다. 미리 잘 계획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지금 도보다리의 회담을 좀 연상시키는 굉장히 그렇네요. 가까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예. 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북중 관계가 그만큼 혈맹 관계라는 것을 좀 더 확고히 하고 내외 천명하고 싶은 그런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역시 옆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김여정 부부장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지는 데가 없군요. 그림자네요. 그림자 수행인데요. 예. 자, 이거는 단지 며칠 동안에 준비된 회담 같지도 않습니다. 네. 꽤 시간을 들여서 나름 준비해서 만난 그 모든 장면들이 다 계획된 장면들이잖아요. 네. 자, 문제는 저기서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나오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중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거를 카드로 사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게 우리는 친미 접근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상당히 설득을 해야지 사실상 북미 회담이 역설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사실상 이 그림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지금 미국이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부터 계속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얘기만 김 교수님하고 나누도록 하죠. 지금 이 중국에서 벌어진 이 회담이 미국과 전혀 얘기 없이 했을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성대 기자하고 얘기할 때 청와대 쪽에서 그 답변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만일 청와대도 중국 쪽에서 먼저 이렇게 통보를 다 하고 격식을 갖춰서 한 것이라면 이 회담도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네. 또 있었고요, 실제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면 그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 회담도 미국 쪽에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북미 공조는 아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미국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뇌부끼리는 사실 저는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미 회담의 장소와 일자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이 중국과 네. 북한과 중국 간의 이 두 번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 그렇게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아마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화면은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분평 동지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 대통령들에게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부평 동지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대 용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자, 여기고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만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이 뭐 회담 내용을 세세히 전할 것 같진 않고 회담이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만 조금 좀 뭐랄까요 장황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회담 장면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김준영 교수와 제가 나눈 얘기들이 사실은 그 김정은의 방중 사실만 확인된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고 맞습니다. 또한 이것이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어떤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추정이죠. 추정인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회담이 얼핏 봐도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뉴스 중에 급박하게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다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를 다시 연결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베이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도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취재를 해서 연결을 좀 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준비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만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이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254명 중 인사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사생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 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 역사관 논란, 정치 후원금 위법 사용 등입니다. 청와대는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사전 질문서의 질문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미투와 관련해 문제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는지,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매입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정치 후원금 사용과 부당 지원 해외 출장 등과 관련된 문항도 추가됩니다. 또 후보자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면 향후 공직 임용에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더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와 같은 뒷조사 형태의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덧붙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른바 촛불 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나온 국민청원 창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갖가지 민원과 건의가 청와대 게시판에 쏟아졌죠. 국민청원만 들여다봐도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이 보도를 보시고 저희들은 바로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9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개설 이후 최근까지 18만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청와대가 의무답변 기준으로 정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모두 33건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 체육, 그리고 언론 분야가 5건, 정치와 경제, 행정 관련 청원이 각각 3건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 표시제, 미세먼지 대책 등 실생활 관련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은 특히 성평등제도 보완과 성범죄 처벌 관련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모두 61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치킨 배달점의 배달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과 해체한 아이돌 그룹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청원 등 엉뚱한 청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론몰이 조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청원은 새로운 소통 창구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들이 베이징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CCTV 메인 뉴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와 개최 날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중 공조 카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신경진 특파원. 자, 저희들이 만났다는 사실은 다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혹시 두 사람의 회담 내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CCTV 메인 뉴스가 첫 뉴스로 10여 분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따렌시 영빈관에서 회담하는 모습과 어젯밤 열린 것으로 보이는 만찬, 방추이다오가 보이는 영빈관 해변가를 산책하는 모습 등이 보였습니다. CCTV는 양국 정상이 이틀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유관 측이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면 핵보유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배석자로는 중국 측에서는 왕우닝 상무위원과 띵쇠샹 양제츠 정치국 위원, 왕이 국무위원과 숭타오 중련부장이 참석했고 북한은 이수용 국제부장, 김영철 통전부장, 이용호 외무상과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했습니다. 예,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만났고 누가 만났다는 것은 지금 다 이제 신경진 특파원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CCTV에서 두 사람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뭐 그런 혹은 두 사람이 회담을 한 다음에 왜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동성명이든 뭐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보도 내용에는? 예, 공동성명이나 입장 발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북중 간의 북중와의 전통적으로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CCTV에서는 회담 내용도 물론 보도를 안 했겠군요. 회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 두 사람의 만남, 물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텐데 어찌 보면 이제 게임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CVID를 영구적 비핵화란 PVID로 확장하고 탄도미사일 등으로 의제를 넓히며 강하게 압박하자 중국이 주목할 점은 남북미 3자를 고집하던 북한이 남북미 중 4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비핵화 문턱을 높이자 북한은 배제했던 중국을 또다시 찾아 미국에 맞불을 놓은 형태입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 강화를 원하는 중국은 북한의 변심이 싫지 않았을 겁니다. 대북 제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레버리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청와대를 바로 연결할 텐데 그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평소 하던 대로 트윗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9시 30분에 한국 시간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시진핑과 통화한다. 거기서는 북한 관련 이슈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를 트럼프가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찌됐든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가진 내용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하고 얘기하면서 의견을 나눌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이희정 기자? 네. 예. 자,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에서 좀 더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부터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어제 오전 평양을 출발해 다롄 국제비행장에 12시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공항 현지에는 왕호닝 상무위원 등 중국 인사가 마중을 나왔고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일절서부장 등이 이동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따뜻하고 감격적인 상봉을 했고 이어지는 회담에는 이수영, 이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에 이어선 두 정상이 연회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회담 내용인데 그 내용은 조선중앙TV에도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저쪽 그 CCTV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안 됐다고 아까 신경진 특파원이 그러던데. 네, 조선중앙TV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 반도 추정 정세 추이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이 조중 사이의 전술적인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TV는 직접적으로는 이 핵 문제나 북미 회담에 대한 대화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이며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강조했다면서 이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TV는 전했습니다. 이건 김 위원장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고 또 경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걸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 주석은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지금 정치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제가 청와대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이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 소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본인의 트윗으로 이 얘기를 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뉴스가 그때까지 끝날 것 같은데 그 뒤라도 저희들이 소식을 좀 받아서 중요한 내용이면 속보로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성대 기자. 아까 이성대 기자하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일단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모르쇠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외교관리상 그러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이미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중이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곧바로 8시 12분입니다. 정확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는 소식을 중국 정부로부터 미리 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만났다라는 사실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저희들이 아까 청와대에서 확인하면서 동시에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도로는 낮 12시인가 1시 정도에 다롄 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서 4시 20분경에 떠났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만 머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확인하기로는 이미 1박 2일 동안, 어제 가서 1박 2일 동안 했다는 것인데 같은 질문을 이성대 기자한테 던질 수밖에 없네요. 회담 내용은 뭐 잘 안 나왔죠? 자세히는 안 나왔죠? 혹시 청와대에서 조금이라도 좀 알려준 게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북중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만 중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보도하기 직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이고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우방국들 간의 긴밀한 협의라는 게 아마 북한과 중국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2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인 겁니다. 특히 중국 역시 최근에 차이나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면서 북한 측에서 중국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라고 이 고위 관계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진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조만간 발표될 북미 정상회담에 큰 어떤 부작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추정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과 바깥 학자들의 얘기도 좀 다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장소 일정 이 발표가 이거 아까 잠깐 얘기 나눈 겁니다만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 오늘 있었던 그 회담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명확하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때문에 미국 측에 북미 회담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또는 미국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발표에 신중해졌다라고 정확하게 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실무적인 과정이라고 판단을 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에 조만간 북미 회담 일정이 발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관련된 설명을 중국 측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성대 기자. 여기서 일단 마칠 텐데 한 가지만 좀 잘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뭐냐면 9시 반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주의 깊게 청와대 쪽에서 취재하면서 봐주길 바랍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련 소식은 속보가 들어온 대로 뉴스 시간 내에 다시 또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삼성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0월에 저희들의 첫 보도 이후에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으로 직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영등포 센터 박모 팀장은 2015년 11월 노조원 A씨에게 노조 활동이 나쁘다며 회유를 합니다. 하기 전에 보다 나빠지는 게 뭐냐 하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 기본급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 콜이 일단 죽어버렸다. 노조 탈퇴를 위한 여러 명분도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명분이 필요한데 나오는 것도 명분이 진짜 필요해요. 명분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부산이 들어. 그러더니 월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장에게 얘기해 돕겠다고 합니다. 300이 받은 거는 300이 반밖에 해줘야 돼요. 이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다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챙겨서 어떻게 A씨가 노조 탈퇴에 대해 머뭇거리자 확신을 만들어주기 위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A씨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측의 이 같은 회유 정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봉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은 약속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노치 파일에는 하청업체 대표가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노조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하청업체 대표 등을 불러서 이 돈의 성격과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영등포센터 대표는 2015년 11월 탈퇴한 조합원 A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겠다며 주소를 묻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어차피 가서 저기 더 낫잖아 싶어서 앞으로 한두 시간 걸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내 전화는 받아. A씨는 집 근처 공터에서 대표를 만나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수표 10장하고 5만 원권 40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갑을 영수증이다. 형식상 쓰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작성해달라. 그래서 그거 작성하고 그런데 열흘도 되지 않아 A씨가 마음을 바꿔 돈을 돌려주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빌린 돈은 받은 돈은 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금요일 정도로 해서 드릴게요. 대표는 노조 재가입에 대해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되지, 말이 되냐. 그래도 그거를 하려고. 벌써 그거 처리하기로 얘기했다니까요. 얘기했어도 처리 못한다. 딱 한마디 얘기해. 되잖아. 검찰은 오늘 해당 대표를 불러 노조원 회유를 위해 300만 원을 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실무자였던 삼성전자 소속 노무사 박모 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던 김선옥 씨가 당시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38년 동안 묻고 잊으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꺼냈지만 여전히 괴로운 기억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김선옥 씨는 5.18 당시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맡아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안내방송 등을 맡았던 김 씨는 계엄군에 진압 후 체포돼 옛 광주 상무대로 연행됐습니다.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행동은 내란죄에 해당돼. 그리고 악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그 전날 석방하기 전날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나를 덮쳤을 때 이 가슴에 항상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사과는 없었고 잊으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잊어라.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야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38년 동안 묻어왔던 기억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처럼 얘기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이 말을 꺼냄으로써 막 가슴이 후련해요. 김 씨는 서지영 검사의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직원들은 공항이나 해외 지점에 조 회장 일가가 나타나면 몸을 숨기는 게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쓸데없이 많이 모여 있다면서 화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사무실 옷장에 숨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항에 쓸데없이 많이 모여 있다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출발하기 얼마 안 돼서 시간 맞춰서 오잖아요.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직원들이 이제 빈둥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온 승객들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인원들이 나와 있었는데도 지점장을 몹시 꾸짖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 뒤부터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조 회장 일가가 먼저 내리고 나면 게이트로 나와서 승객들을 도왔습니다. 탑승구나 출국 수속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에서조차 조 회장 일가의 눈에 띄지 말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5년 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상무가 갑자기 해외 공항 사무실로 들이닥치자 급하게 사무실 옷장으로 몸을 피한 직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피스에 들어가 있거나 학습다 보니까 뭐 옷장으로 숨은 애들도 있고 뭐. 외국 국적의 직원들도 매니저 지시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옷장 속에 몸을 숨겼는데 나중에야 이유를 듣고 어이없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양주의 주택가에서 LP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졌는데 오늘 현장 감식에서 가스관이 절단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가스 누출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가스관을 잘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절단된 가스관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집안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콘크리트 벽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택은 완전히 무너져 기둥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 다른 주택 2채는 지붕이 뜯겨나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도 양주시 주택가에 LP가스 폭발 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잔해를 수색하던 중 나온 건 절단된 가스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잘린 가스관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실내에 쌓였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과수는 누군가 가스관을 고의로 절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잘린 것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폭발 피해가 컸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택 전체가 한 번에 터져나가고 100m 떨어진 차량 유리창까지 지붕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은 LP 가스통 무게가 20kg이었고 TNT 화약 6kg에 맞먹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집단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에서입니다. 20대 남녀 여러 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청소를 하다 밖으로 나간 편의점 직원이 갑자기 여러 명에게 둘러싸입니다. 폭행이 시작되더니 직원은 상반신이 반쯤 벗겨진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모 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들 때문에 편의점 앞이 혹시라도 더러워질까 도시가 지켜보자 시비가 붙은 겁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편의점 안 창고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 안에서도 위협과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온 가해자가 창고 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미간 부분을 정확히 주먹으로 때려서 안경도 부러지고 주먹만 한두 대씩 교차하며 주로 얼굴을 많이 때렸어요. 도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드루킹 특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시한을 오늘 오후 2시로 정한 바 있죠. 이 시간은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의원들은 멀리 가지 말라고 대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올 듯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유한울 기자. 자, 뒤쪽에 천막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노숙 농성자인 것 같은데 오늘 철수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협상이 계속되느라고 철수를 안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엿새째 단식 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천막 앞입니다. 지금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를 이 단식 농성과 협상의 마지 노선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 여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은 만큼 이 단식 농성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 우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처리 시기가 문제입니다. 원래 이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 간에 21일로 의견이 모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더 나아가서 의원직 사퇴 문제와 같이 이 함께 14일 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 의견 조율이 각각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회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오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의총을 진행하는 한국당 외에 다른 정당들도 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TBC하고 한국갤럽은 함께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또 오늘 전해드릴 순서가 됐는데 지난달에 했던 서울과 경남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과 경남 모두 민주당의 박원순, 김경수 후보가 1위로 나타났고 지난달 조사보다 2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먼저 서울 시민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56.6%로 2위 안철수 후보와는 4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1, 2위 후보 간 격차는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2위권을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박원순 시장이 직무 수행을 잘했다는 평가는 7%포인트 오른 69.2%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역시 1, 2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드루킹 사건 후 실시한 2주 전 여론조사에선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는 46.1%, 김태호 후보는 29.1%를 기록해 17%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에선 김태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58.2%를 기록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73.7%로 집계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 후보를 변동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때와 비슷한 30%대를 유지해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포인트 늘어난 반면 김태호 후보의 경우 5%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 폐혈증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맞은 프로포폴 주사제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질병관리본부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박스를 든 합동 감식반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갑니다. 6시간쯤 지나 마스크를 쓴 병원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이 병원에서 어제 21명이 피부 리프팅 레이저, 홍조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 중 20명이 폐혈증 증세를 보여 서울 시내 6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여성이 19명, 남성 환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술 전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오래 놔두면은 세균 증식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죠. 시시태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썼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피부과 관계자들도 프로포폴 변질이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혈증은 병원성 세균이 피를 타고 몸에 퍼져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행히 환자들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합동감식과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데에는 의료 서비스가 좀 더 나을 걸로 기대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하거나 수술까지 하는 일이 대형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 A씨는 회진이 끝나고 나면 등골이 서늘할 때가 많습니다. 간호사들이 전공의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공의 것은 없는 거거든요. 의사로서의 자괴감을 느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전공의가 오더를 미리 처방을 되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이걸 보고 자기가 고쳐요. 대형 종합병원은 통상 PA로 불리는 진료 보조 인력이 근무합니다. 주로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로 의사들의 진료와 수술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PA들이
보조 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처방을 내리고 일부 수술까지 맞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수술방에 들어오니까 전공의는 수술 기록을 쓰고 있을 때 이제 보조 인력이 배를 잡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천여 명의 전공의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약 30%가 무면허 의료인의 처방을 목격했다고 답했고 20% 이상은 무면허 의료인의 수술 행위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들이 인건비가 비싼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들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도 PA 처방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죠.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교회 측이 피해자들이 이 씨를 고소하면서 7억 원을 요구했다거나 벌을 받아 암에 걸렸다는 등의 얘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한 부목사는 최근 신도들을 모은 자리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다른 남자 부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였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범죄한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놨대. 그거를 퍼뜨리겠다고 했대.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재록 씨를 고소한 이유도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사한테 7억을 요구했대. 근데 걔네들이 돈 떨어질 때가 됐거든.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소송하면 뭐가 크게 떨어지나 보죠? 경찰은 이를 모두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직접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네가 이재록 아파트 갔다는 걸 남자한테 얘기한 저희가 뭐야? 교회 측은 피해자가 이혼 직전이라거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온라인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2차 가해 유포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주말 사이에 또 나타나 고소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다 찍은 걸로 보이는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찍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남성 모델이 옷을 벗고 대학교 강의실 중앙에 누워있고 주위엔 각종 미술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은 가렸지만 남성 모델의 얼굴과 알몸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글이 게시되자 조롱 섞인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진을 유출한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수업을 진행한 교수를 조사한 데 이어 수강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2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이름도 없었고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많이 정비됐다곤 하지만 복지 시스템 밖에 방치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우편함에 요금고지서 한 통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문엔 월세가 밀렸다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3일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29살 서모 씨와 2살로 보이는 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된 정도로 볼 때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애기도 많이 말라있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 사람들 형태. 국과수는 1차 부검 결과 위에서 내용물이 발견됐다며 아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타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껏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셨어요? 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서 씨는 동거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몇 달 전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주소지가 대구인데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혜택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아예 복지 시스템 밖에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숨진 서 씨의 병력과 치료 기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관광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11명 가운데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운행을 시작한 거제 모노레일은 국내에서 가장 긴 관광용 모노레일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죽은 황어 수백 마리가 발견된 뒤 사흘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질 검사와 질병 검사를 하고 폐사체를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0살 김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성용 구단이 프로기사 회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회는 오늘 임시총회를 열고 김 구단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로기사회가 회원을 제명한 건 32년 만입니다. 김 구단의 프로기사직 박탈 여부는 한국기원 이사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을 연 지 4년 넘도록 국내외 방송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곳에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요르단 아즈락 캠프입니다. 8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 4만여 명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참상의 악몽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손광균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건 2011년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과 함께 시리아에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과 종교, 열강 간의 대리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난민만 560만 명으로 시리아와 국경을 위아래로 맞댄 요르단에는 6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건 시리아와 불과 50km 떨어진 아즈락 난민 캠프입니다. 요르단 정부와 현지 구호단체의 동의가 없으면 촬영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번 취재는 요르단군 정보요원과 월드비전이 동행했습니다. 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용 컨테이너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캠프 안에는 이런 흰색 집들이 만여 채 정도 있습니다. 캐러밴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시리아 난민인 사메르 씨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공간은 부엌인데요. 안쪽에 싱크대를 만들었고 옆에는 향신료와 각종 식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면요. 제일 안쪽이 여자들의 방, 이쪽은 남자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내어주는 응접실인데요.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아놨고 벽에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이렇게 애완동물도 키우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은 과거 자신들의 시리아에서의 삶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 자녀들과 함께 난민촌으로 들어온 사미르 씨는 전기가 공급되면서 그나마 살만해졌다고 말합니다. نفسيا مرتاح لانه كمان بتكون انت مادد ومركز نفسيتك بتختلف بين ما تكون مثلا على الحديد او كذا بتلاقي الولد بيرتاح الكبير بيرتاح الصغير بيرتاح. 아내와 7자녀를 키우는 왈리드 씨는 캠프로 온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참상의 악몽에서 살아갑니다. سوري كنا متواجدين بسوريا كانت عيشتنا يعني بسيطة كثير عيشة تراضي يعني بيننا وبين بعض الأحداث يعني عندنا بسوريا بتاريخ 13/8/2011 على ما أظن
يعني صارت في احداث ما احنا كشعب سوري ما كناش مصدقين انه الشيء هذا صار ببلدنا. 난민 캠프에서 누구보다 큰 위험에 노출된 건 아이들입니다. 아즈락 캠프에 등록된 난민 5만 3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만 명 정도가 미성년자입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긴 채 따로 수용된 아동도 200명이 넘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구호단체들은 아동 정서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캠프 안에서 드물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축구장인데요. 사실상 사막과 같은 이 캠프 안에서 유일하게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잠시나마 이곳에서 뛰어놀면서 자신의 미래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프로 축구 선수였던 코치와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땀해졌습니다. 축구를 할 때만큼은 힘든 일상을 잊습니다. محمد صلاح ابراهيموفيتش ميسي كريستيانو رونالدو بنزيما جارث بيل راموس مين اكثر واحد بتحبه من هذول اصلا؟ ميسي رونالدو واي ليش رونالدو؟ لانه بحب العب معاه كثير واشهر لاعب. 우리나라 민간 지원으로 만들어진 교실도 있습니다. 캠프 안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미술과 음악 수업이 매일 진행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영국 BBC 방송이 시리아 반군의 철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난민들이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관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고민해 본다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잿빛으로 변한 도시, 시리아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희미해지는 사이에 5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 해드리는 것보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팩트체크도 오늘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들어온 소식을 더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 후에는 미중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 트윗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트윗을 통해 한국 시각 오늘 저녁 9시 30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 시 주석과 현지 시각 8시 30분부터 무역과 북한 문제를 주제로 통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고위급 대표단의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련된 의제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북한과는 지금 정 특파원이 얘기한 대로 관계와 신뢰의 구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 놓고 보자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예를 들어서 북미 간 정상회담 앞두고 좀 덜컹거렸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약간 좀 낙관적으로 얘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추측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북한 관련 주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 얘기 오늘 있었던 그 얘기도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전화 통화에선. 네, 미중 정상회 통화는 시점상 의미가 큽니다.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양국 관영 매체가 동시에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이어 시진핑 주석과 북한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서 남북 미중 4자 회담이 과시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동에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비핵화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북 미중 4자 회담은 뭐 나중에 언제 열리게 되더라도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날짜 아니겠습니까? 장소하고 네. 곧 발표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하죠? 네. 우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발표는 이르면 한국 시각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이뤄진 이후 트윗이나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최근 일부 현지 매체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 내지 6월 초 개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판문점이 개최지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개최지 발표가 아주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설에 대해선 현재까지 백악관과 국무부에선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들 사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주초 추가 방북설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오후 5시까지는 멕시코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정이 차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전용기 편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전날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인 인질 정확한 시점은 밝히진 않았지만 인질 석방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의를 표시하는 신호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폼페이오 장관 추가 방북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세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2, 3일 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조기 석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명을 데려온다면 북미 정상회담에는 뭐 좋은 신호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청와대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 소식을 확인해보고 조금 아까 이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로 올린 내용에 따르면 9시 반에 통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가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자, 이성대 기자. 예, 청와대 입장을 우선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건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협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도 전화통화로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받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종 조율을 마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미 회담 일정이 미중 통화 전후로 지금 뭐 시간은 거의 다 돼서 통화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워싱턴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직접 당사자인 북미가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면서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만 해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이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합의를 끝내놓고
북한이 중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친 뒤에 발표할 것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만큼 더 이상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정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뉴스 끝난 다음에도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도 빼고 팩체크도 뺐습니다. 뉴스가 넘쳐서 비하인드 뉴스를 빼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시작할까요?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존재감을 찾아서로 잡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인데요. 지금 드루킹 특검을 두고 오늘도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오늘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긴급 의원총회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출근 시에 침낭과 모포 등 침구류, 또 세면도구나 간편복 등을 준비해달라 이랬는데요. 특검 합의가 안 되면 오늘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간혹 자유한국당보다 더 커질 때가 있는데요. 더 강경해 보일 때가 있는데 직접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죠. 특검을 설령 무산시키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우리는 특검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상당히 격앙된 그런 분위기네요. 긴 시간에 백브리핑이 계속 격앙된 목소리로 돼 있었고요. 이 배경에는 좀 복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작 의혹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국민의당 시절 많이 받았던 문자항의에 대한 누적된 불만, 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의 약한 존재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검 논란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로만 흐르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자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입니다. 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인한테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은 거라며요.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치명적인데요.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못 보이는 것은 당의 이전 정당의 그 결합이 물리적만 이루어지지 화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아직 애매한 스탠스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과 햇볕 정책을 따랐던 국민의당이 합당됐는데 최근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 명쾌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개파에 대한 갈등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 국민의당 출신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출근길 인사를 하려고 서울시청역을 찾았는데 길이 막혀서 예정 시간보다 40분이 좀 늦었습니다. 출근 시간을 놓쳐서 인사는 취소됐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한때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지금은 같은 당 출신인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상계동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 해당 지역구인데요.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좀 일찍 나가지 않으면 돌발 변수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본인은 지각을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표현하진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계에서는 바로 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전임자 부정평가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경남지사 후보인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전 의원이 맞붙었는데요. 특색이 있다면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15년 인연을 강조하면서 힘있는 도지사론을 펼쳤는데요. 반면 김태호 후보는 홍준표 대표, 전임 경남도지사이기도 한데요. 대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리 두는 모습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가 홍준표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로 평가를 하면 내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바탕이 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임자에 대한 부정평가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미 홍준표 대표의 주장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언급한 바는 있죠.
예,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들이 패널들에게 나왔었는데요. 김태호 후보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라는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김경수 후보가 그렇게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면 홍 대표 말고 김태호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맡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지사 출마 말고 당대표를 맡으라는 얘기인데요. 김태호 후보가 너무 많이 나가셨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같은 표현이었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통째로의 집착으로 잡았습니다.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정치편 슬로건이 색깔론 논쟁으로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예. 오늘 경제편 슬로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통째로의 모양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지난 정치편 슬로건과 비교를 하면 내용만 약간 바뀌었고요. 나라를, 경제를만 바뀌었고 예. 디자인이나 상당 부분이 비슷합니다. 예. 이전 이제 처음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한 색깔론 비판이 많이 일자 이제부터는 경제,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남경필 도지사도 경제도지사라는 슬로건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좀 강한 이미지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에 대한 보조 슬로건 디자인도 있는데요. 잠깐 보면 다 통째로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 원래 디자인을 도안했던 측에서는 이전 슬로건이 색깔론 시비가 붙고 너무 거칠고 강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디자인을 쓰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 당 지도부가 슬로건은 강한 게 낫다 해서 그대로 강해졌다고 합니다. 예. 통째로라는 표현이 반복이 됐는데요. 통째로 넘기면 안 된다. 일부는 달라는 지방선거에서 전략을 반영했다는 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을 거란 예보입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